자, 73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금액의 과세 방법 갑시다. 자, 별표 2개. 여기가 어려워. 사실 이쪽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에 것과 지금 앞 시간에 한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여기가 보시면 일단 과세 방법 윗줄 어디에 포함하라?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사업소득.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 따로 사업소득 따로 구분해서 과세했어요. 그래서 이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산해서 불로소득이라 해서 부부 단위로 합산 과세했다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갖고 해당 세법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뭐로 본다?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 세법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 자, 여러분 여기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끝자가 뭐로 끝나면 금액으로 끝나면 요거는 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은 직접 뭐 했다?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몇 년 동안? 1년 동안에 발생한 1년 동안에 요 1월 1일 우리는 과세기간 뭐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개시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12월 30일을 뭐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간세는 무슨 세?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몇 년 단위? 1년 단위야.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뭐 한 금액에서 벌어들인 금액에서 이 벌어들인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죠. 이게 바로 과세 대상 금액으로 확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년 동안은 벌어들인 금액에서 쓴 금액을 어떻게 하라? 빼라. 그래서 뭐가 크면 총 수익 금액 크면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고 오히려 뭐가 더 커? 총 수익 금액이 더 적다. 필요 금액이 더 크다. 그럼 나는 뭐가 발생했어? 마이너스 발생한 거죠. 마이너스가 발생한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결손금이 난다. 올해 손실 봤다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의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수수료는 뭐가 되는 거고? 총수익금액. 여기다 뭐 매달 월세 각종 공과금 나가는 거 있죠? 그 필요경비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올해 중개수 건수는 없어서 총수익금액은 없다 하더라도 나가는 경비는 매달 발생하는 거죠? 그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 결손금이란다.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면은 소득세 과세하는 거고 뭐가 발생하면 결손금이 많이 나오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총수익 금액은 뭐를 말하냐 보죠. 총수익 금액. 이때 총수익 금액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4가지. 첫째 뭐죠 여러분? 임대료. 임대료 저거 뭐를 말하는 거 여러분? 월세. 월세. 특히 월세 수익 금액이야 약정분이야. 약정분. 약정분. 1년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죠. 1년치를 선불로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올해 거만 올해 연대 기록되는 것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로 1년치를 다 받았다. 월세 1년치를 다 받았다. 그럼 1년치가 올해 다 받았더라도 올해 게 다 잡는 게 아니고 올해 해당하는 것만. 그러면 7월 1일부터면은 반인가요? 그러면 몇 개월치? 7월 1일에 1년치를 받았다. 그러면 올해 거는 몇 개월치만이야? 6개월치만 올해 거를 받는 거고 요 1년치 중에서 내년도 거는 6개월을 내년에 잡는다. 이죠. 그래서 약정분. 자, 여러분 이거는 월세. 끝이야.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어. 그래서 월세는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죠? 간주임대료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관리비 또 매달 받죠? 이 맨날 받는 관리비는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어. 응? 경비원 아저씨, 청소하는 아줌마, 뭐 기타 관리비인데 나머지 다 임대업자 먹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발생하는 이제
발생 안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보험차익이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간주임대료가 제일 중요하죠. 별표 2개. 여름부터 말씀드렸죠? 자, 부동산을 뭐 할 때, 임대를 할 때, 부동산 임대를 할 때, 계약서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전세 계약이다. 그럼 뭘 받죠? 전세금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임대차 계약합시다. 그럼 뭐하고? 보증금하고 뭘 받아요, 여러분? 월세죠, 월세. 자, 임대차 대가 관계는 이거죠, 뭐. 그러면 이 중에서 뭐만? 월세가 과세 대상 소득이야, 여러분. 그럼 뭐는? 전세금과 보증금은 임대업체 뭐야, 여러분? 부채. 뭐다고? 예수금. 알다시피 여기 보증금하고 월세를 매달 받으면 이때 업자가 먹는 건 뭐야, 여러분? 월세잖아, 월세. 그러면 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해당 전세 기간이나 임대차 기간에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받는 조건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임대업자가 먹는가? 보관하고 있는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임대업자 부채니까 소득이다고 소득이 아니다고. 아니다고. 그래서 원래는 과세가 되는 소득은 뭐마냐? 월세마냐, 월세. 그러면 전세 계약을 맺어서 전세금을 받았다. 그럼 얘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거 없는가? 없는 거다고. 보증금하고 월세 받으면 그중에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고 뭐만 과세하다고? 월세. 그 다음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세금을 받은 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 없고? 없죠. 그리고 보증금을 받은 놈 보증금이 많은 월세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반비례 관계 아니야, 이런.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냐. 똑같은 부동산인데, 하나의 부동산인데, 요거를 뭘 맺었을 때와,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와,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그 임대차 계약도 다시 모아. 보증과 월세에 관계돼서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가 뭘 받았으면은, 전세금과 보증을 받았으면 최소 은행에다가 예금했다 가정하자. 은행에다 예금을 하였다라고 가정하면은 뭐가 나올 테고? 이자. 그럼 이자가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월세와 똑같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요거를 월세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요게 뭐야? 간주임대료죠. 간주임대료. 감 잡으셨어요? 네. 근데 결론 낼게요, 여러분. 간주임대료는 결론 2개로 나눠야 돼. 뭐일 때와? 주택일 때와 그 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등을 구분하셔서 토지나 상가 등을 임대 준 거다. 그럼 얘는 무조건 과세야, 무조건 과세. 무조건 간주임대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과세야, 무조건. 여러분 노래방에서 떼창 부르는 게 뭐 무조건이라며. 자, 그런데 이게 뭐면? 주택이면 주택은 항상 서민들의 주거 안정생활이라는 어떤 정책적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주택일 때는 원칙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과세를 안 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너무 혜택을 받게 되니까 자, 몇 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3억 원을 초과하면 조건 몇 가지야? 2가지입니다. 조건 2가지야.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뭐 할 때 충족하면 이때는 다주택자라더라도 이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외울 숫자는 뭐예요, 여러분?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얼마? 3억을 초과했다. 이거 3, 3일을 꼭 해두시죠. 3, 3일을 놓치면 게임 끝난 거야. 게임 오버야. 무조건 잡으셔야죠. 근데 실무 나가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요 주택수를 따질 때, 꼬마 주택, 즉 소규모 주택인 전용 면적 얼마 이하면서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죠. 기준시가를 따졌을 때는 기준시가 얼마?
2억 원 이하이면 이때는 이러한 조그만 주택, 소형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언제까지는 2021년 말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이런 거 여러분 활용할 줄 알아야 되죠. 이런 거 여러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실무 나가시면. 이때 그럼 과세할 때 주택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게 여러분 73조 박스 보세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들의 계산 구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이 3개다. 받은 보증금이 5억 원이다. 주택은 임대주택, 아니, 소유 주택수야 임대주택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 3개를 본인이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주택 2개를 사용하고 하나 임대 줄 수도 있고요. 주택 하나 사용하고 임대 2개 줄 수도 있죠. 근데 주택수는 몇 개야? 3주택. 그래서 보증금 얼마 추가하면 3억을 추가하면 그때는 간주임대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이때 거기 73쪽 보시면 자 보증금 5억 원을 적으세요. 5억 원. 주택을 3개 갖고 있으면서 받은 보증금이 얼마면 5억 원이면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왜죠?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얼마 추가하니까 3억 원 초과했죠. 그러면 이때 받은 보증금은 저거 얼마? 5억 원. 5억 원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억 원에서 얼마 빼라고? 과세기준금에 3억을 빼라고. 그럼 얼마야? 2억 원. 2억 원에 몇 프로야? 60%만. 60%만. 여기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라는 얘기죠. 정기예금 이자율은 매년 바뀌는 거죠. 여기다가 임대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이 있다면 이건 어떡하라? 빼라. 실제 이 사람이 은행 보증금을 받아갖고 은행에다 예금했다. 은행에다 예금했대. 그럼 실제 뭐가 나왔을까? 이자. 그럼 이미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뭐 했어? 소득세 원천 징수했죠? 근데 또 지금 간주임들 계산하면 무슨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니까 거기서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과세가 되는 간주임들의 과세 대상을 차감하는 금융수익 거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수입이자와 할인료 밑줄 수입이자와 할인료 이게 바로 저거 이자소득. 근데 배당금 밑줄죠. 이게 바로 뭐야? 배당소득. 그리고 요때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뭐란다? 금융소득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네요. 간주임대료. 자, 근데 우리 관리비 갑시다. 관리비. 관리비도 여러분 월세와 똑같이 이거 누가 먹는가? 임대업자가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관리비도 예, 과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맨 밑에 73쪽 밑에 이렇게 나왔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밑줄 이걸 우리는 뭐란다 하면 관리비란다. 그럼 얘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고. 왜? 임대업자가 먹으니까. 다만 밑줄 전기료, 수도료 등의 뭐 공공요금 납부액은 이 공값을 낸 거죠. 공값 냈으니까 이 임대업자가 먹었어 안 먹어서? 못 먹었잖아. 냈으니까. 그러면 걔는 과세 대상인 관리비에서 어떻게 하라? 동그라미 제외하라. 그렇죠. 외울 필요가 없잖아.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기본 통칙 나와 있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이거 뭐다고요? 관리비. 그것 중에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무한 동그라미 제외한 청소비나 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봐라. 그래서 거기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밑줄 여기까지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100 적고 공공요금 납부액 80 그러니까 받기는 얼마 받았는데 임차인들한테 100을 받았는데 실제 공과금으로 낸 금액 얼마라는 얘기야? 80이라는 얘기야. 그럼 요 80을 추가하는 금액 얼마? 20. 요거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라, 보지 마라. 보라 그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주택과 상가 등의 임대소득의 과세 개요. 그 다음에 양가로 본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계산 특례 있죠?
참고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걸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여기 차이점이에요. 일단 거기 박스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등록한 사람과 등록하지 않은 소득세법상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등록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응? 거기 등록했을 때와 등록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죠.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등록을 했을 때. 그러나 이거는 미끼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뭐. 근데 지금 안 할 수가 없죠. 왜 없냐? 부동산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가 적용됐죠. 임대주택 반드시 뭐 하게 됐어요 여러분? 등록하게 돼 있죠. 등록하게. 그래서 지금 임대소득은 토탈 관리합니다 여러분. 주택 임대차 정보 관리, 주택 임대차 정보를 일괄 관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주택보다는 토지 상가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5쪽 보시면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가 있네요, 여러분.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네요. 자, 언제 받은 걸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계약서에 날짜가 정해져 있다, 지급일이. 그러면 그때는 언제야, 밑줄? 그 정해진 날. 이날이 어떤 날이었죠, 여러분? 약정일이었죠? 약정일. 더야, 약정일.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 여러분? 지급을 받은 날. 옆에다 적어 현금 수입일이죠. 그래서 나는 착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요즘 임차인들 고생 많죠. 코로나 때문에. 뭐 임차인만이 아니라 다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야 니들 참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먹을 게 없을 테니까 3개월간 내가 이 월세 안 받을게.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결론 임대사업자는 3개월치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우리 약정일에 매월 10일 날에 받기로 적혔으면 실제 그 사람이 받았는지를 묻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업자는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우리 세법은 받은 걸로 보고 세금 때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임대업자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착한 임대사업자가 그런 착한 임대사업을 할래도 법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임대업자는 뭘 요구할까? 안 받았으니까 과세된 소득이 얼마가 빼달라 그 얘기죠. 그럼 빼려면 어떻게 돼? 세법이 개정돼야 된단 말이야. 개정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국회의원 된다. 그럼 국회의원들 여의도에 있어 없어? 없어. 얘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맨날 해외 나가 있거나 이 새끼들은 하여튼.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 법들이 엄청 쌓였어요 여러분. 지난 20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하여튼 일을 안 해 맨날. 나쁜 놈들이다.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지켜야 돼. 제일 안 되는 게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뭐 선거할 때는 와갖고 뭐 표 찍어주세요. 이 사람 열심히 할게요. 개풀 같은 소리죠. 개도 합니다. 그건.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정해진 날은 뭐를 말하고? 약정일. 정해지지 않은 건 뭐를 말해? 현금 수입일. 이거 보시면 되죠. 그걸 꼭 보세요. 자, 그러면 결성금과 2월 결성금 가죠.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하나는 이익이 발생하고 하나는 손실이 발생하고 하나는 이익이 발생했어. 자, 이게 내가 1년 동안 벌어든 소득이야. 그럼 1년 중에 사업하다 보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뭐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럼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이거를 1년 단위로 뭐 하라는 얘기야? 합산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과세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은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 무지하게 어렵네 이것도. 응? 과세 대상 소득 얼마 되는 거다고? 90이죠 90.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발생해요? 결손금.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 결손금. 결손금은 과세 대상 소득을 어떻게 하는죠?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을 뭐 한다고? 공제하는 거죠. 다른 과세 대상 소득에서 뭐 함으로써? 공제를 함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을 어떻게 하는가? 줄이는 거죠. 그러면 공제를 하지 말라. 혜택을 주는가? 그럼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
공제하지 말라. 그럼 얼마를 하라는 얘기야? 과세된 소득을 120을 하는 얘기. 빼라 빼지 말라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거기 70부터 잠깐 보세요. 결성금과 이율 결성금이 나오죠. 자, 결성금 보시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 뭐가 더 큰가? 필요 경비가 총수익금을 모아야 돼요.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결성금이나 전화 마이너스를 말하는가?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어디서 발생한 거냐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했을 때와 그 부동산 중에서도 어디서 발생했을 때? 주택에서 발생했을 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업이냐 주택 임대업자냐에 따라서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자 주택 임대사업자를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는 우대 규제 우대 부동산 임대사업자 우대 규제 여러분. 세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세법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볼 때 그윽한 눈길을 보는 게 아니라 째진 눈길을 쳐다본다고요. 너? 그러면서. 근데 누굴 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아주 그윽한 눈길로 쳐다봐. 여러분이 민계공을 바라보는 눈길하고 세법을 바라보는 눈길하고는 같아 다르죠 벌써. 그럼 부동산 임대업자는 우리 세법에서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규제. 왜 규제할까? 얘가 뭘 잘못했다고? 부동산 임대업을 규제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 무슨 소득? 불로소득. 둘 다죠 뭐. 둘 다. 둘 다 불로소득이야. 얘들 그냥 뭐가 지나가면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 발생하는 소득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매달 그냥 하루에 한 달에 하루만 바쁘잖아. 약정일만 가고 임대업자 돌면서 월세 받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지행하여야 할 소득이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매력은 뭐야? 은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사업소득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닌가? 제가 예전에 말입니다. 뭔 아줌마들, 어디 뭐 하고 있어? 아줌마들하고 점심 먹고 갑자기 저쪽 군포 저쪽으로 끌려갔었어, 한번. 그게 왜 갔냐면, 그 아주머니들이 점 보러 간대. 그래서 점심 먹고 교수님 커피 한잔 하러 가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한참 가더라고. 어디 막 이상한 데로 가. 산골 쪽으로. 왜 그러세요? 막 그랬어.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집이 무슨 집이냐면, 저는 몰랐는데 그 점 보는 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기가 떨어진다 그러더구만. 신기가 떨어진대. 그러면 그 신기를 보충해야 된대. 그 신기를 보충하는 게 이제 좋은 산과 이제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심슨 수련해서 길을 받아온대. 어? 뭐? 계룡산 올라간다고 그래? 어떻게 그쪽하고 관련 분야가 있으셔? 본인도 가끔 가다 글로 가나? 안 보면 거기 가 있는 줄 알게요. 그래갖고 그걸 신기 받아갖고 막 내려온 사람한테 볼 때가 제일 좋대 또. 정확하대. 그래서 거길 찾아가는 거야. 그 할 수 없이 갔죠. 못도 갔다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아주머니 세 분은 뭘 물어보냐? 올해 제가 될까요? 안 될까? 그거 물어본 거였어. 안장한다. 나한테 물어보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알고 있었어 나는 이미. 그런데 다 된대. 그거 막 그냥 아주 다도 그냥 땡땡 그래. 좋았어. 세 분 다 떨어졌죠 결론은. 나는 알고 있었어 떨어질 거를. 이상하다 그랬지 나는. 그 신기 나왔더니 그게 항상 정확한 건 아니구나 그랬죠. 자, 그래요.
씁쓸했죠.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거를? 불러서도, 예.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면은 여러분은 퇴직이 없고, 근데 이거는 저는 앞으로 일로 가야죠. 일을 못하게 된다. 그래, 일을 못하더라도 예능이나 시간의 경감은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요거와 똑같은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임대소득이. 왜 똑같은 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요거를 여러분 합산과세에서 무슨 단위로? 부부 단위로 합산과세했습니다. 왜? 부부간의 명의분산이 얼마든지 쉬우니까 아저씨가 열심히 벌어온 돈을 내가 뭐 하는가? 재테크하는 거죠? 재테크할 때 누구 명의로? 부인의 명의로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집을 사서 아저씨 명의로 집을 갖고 있어. 그럼 이번에 또 사는 주택은 아저씨 명의로 해야 돼? 내 명의로 해야 돼? 내 명의로 해야 돼. 분산해야 된단 말이야.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하라 기본이? 분산. 요런 걸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놓고 이번에 취득하는 부동산 내 명의로 합시다. 그래야 아 그런가 보다. 이런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내 명의로 해줘. 내 명의로 해줘. 그러면 아저씨는 생각하죠. 아 조정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결론 우리 세법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좋은 놈으로 본다, 나쁜 놈으로 본다. 나쁜 놈. 무슨 대상? 규제 대상이야. 그러나 뭐는? 주택은 얘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이 있어. 여기 주택에 임대차 들어온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구야 여러분? 서민들이겠죠. 이해하세요? 그럼 임대업자, 주택 임대업자한테 세금 때리면 그게 누구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 실제 일어나 안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세 규정이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주택가격 상주를 가장 높였죠. 자, 그래서 결론. 부동산 임대업일 때는 이러한 결성금을 뭐 할 때? 계산할 때 이걸 공제하라, 공제하지 마라. 공제하지 마라 그 얘기야. 누구는? 임대사업자는. 그러면 이걸 빼라, 빼지 마라. 빼지 마라. 그럼 얼마로 보란 얘기야? 과세대상소득을 120으로 보란 얘기야. 근데 이게 누구면?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이라면 어떡하라? 빼라. 그게야. 공제하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가 되는가? 90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돼? 자, 근데 이때 뺄 때, 공제를 할 때 공제 순서가 있어. 자, 거기 보세요. 근연기 2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 본다? 근연기 2배. 자, 여러분, 우리 종합소득 어떻게 배운다 했죠, 여러분? 2배사 근연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근데 2배사 근연기를 합해서 종합소득세가 발생됐지만 어디서 발생해서 손실이? 결손금이 어디서 발생해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거죠? 그것도 어떤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했다. 그럼 그 주택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디서 먼저 공제하라? 그 다음이 뭐야? 근연기. 여기도 안 되면 마지막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뭐야? 2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서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근연기 2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외우지 마시고 요거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2배사 근연기인데 어디서 발생했으니까?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했으니까 이 공제를 해주는데 주택일 때는 근연기 2배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발생하면? 토지나 상가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라, 공제하지 마라? 공제하지 마라. 그 얘기죠. 공제하지 마라. 자, 그래서 올해는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올해 공제 받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걸 뭐라냐? 밑줄 2월 결손금이랍니다.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 받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가 뭐라 그래? 2월 결손금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 주택 임대소득이나 다 밑줄 10년 이내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자 밑줄 10년 이내의 결손금은 2월 결손금은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10년 동그라미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밑줄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에서만 공제를 받죠. 근데 어디에서 발생했으면 주택일 때는 자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이때 공제 순서는 여기는 4부터 출발해. 사근연기 2배. 그래서 사업소득 할 때 4자만 동그라미 쳐놔. 그러면 자 결손금 공제는 근연기 2배고
뭐는 2월 결성은 뭐 어디부터 출발해? 사업소부터 출발한다는 게 여기 차이점이야. 그것만 한번 좀 눈으로 인식하세요. 여기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출전에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틀려주면 돼.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76조. 자, 76조 부동산 사업소득이 나왔죠. 거기서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주택 신축합니다. 여러분 X 표시에 과거에 나온 적은 있어. 근데 최근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시해버려도 돼. 제가 볼 땐 무시하라 나옵니다. 거기 기출해체는 나오죠. 15회 때 나왔다 그랬잖아. 15회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공인중개사 시험 역대 최고 난이도 문제였을 때죠.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난이도가 그때처럼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여러분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 76조 부동산 사업소 등을 일단 X 표시해 놓으세요. 들어가지 마.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곧바로 어디 가냐? 양도소득세 합시다.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할게요. 이제 부동산을 임대하다 이제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한 거죠. 자, 양도세 최소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요? 5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많은 몇 문제까지? 6문제까지 출제 가능하죠. 자, 양도소득세 의 있죠? 뭐 소득세 의와 똑같죠. 개인이죠. 밑줄 개인. 그래서 항상 소득세는 누구한테 가셔야죠? 개인이죠. 자, 해당 언제 동안? 과세기간. 과세기간 언제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동그라미 쳐 뭐 함으로써?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이걸 뭐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 과세권자 납세 문제 잠깐 한번 보죠. 자, 과세권자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똑같이 뭐로 넘어오는 순간?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 과세권자는 항상 누가 되는 거죠? 세무서장이 되죠. 저거 모든 국세죠. 납세지는 어디다 여러분? 양도자의 어디야? 주소지죠. 이런 게 최근에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출제는 양도 물권의 소재지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권의 소재지가 뭐하면 다르면 이거죠. 다르면 이때 어디를 납세지로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강조시킨 게 뭐냐? 어디에서 물어봤느냐를 확인하셔서 국세에서 물어봤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주소지. 지방세에서 물어봤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지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서 물어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납세 문제 갑시다. 별표 하나 정도만. 가끔 시험에 나오죠.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누구한테 내는 거다고요? 개인한테 내는 거죠. 개인. 이때 개인은 크게 뭐와 뭐로 구분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뭐와 뭐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자, 여러분 거주자는 뭐라고 해서? 국내의 주소나 또는 183일 이상이 뭐 거소를 둔 자를 뭐라 그러고? 거주자. 이런 거주자가 아닌 자가 뭐예요, 여러분? 비거주자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소득세 납세무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거주자는 소득 발생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납세를 부담하는 뭐기 때문에 무제한 납세입니다. 저 무제한. 그래서 어디서 발생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어디서 국외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론 거주자는 국내 거는 물론 어디 거도 국외 거도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구는 비거주자는 제한적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어디 것만 납세무가 있고 국내 것만 납세무가 있고 국외 거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점이죠 뭐. 그럼 여러분 거주자 비거주자의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점 어디야? 국외에서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그럼 국내 거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이시 없이 다 내는 거죠. 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생하니까 이건 무슨 주의야?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근데 거주자는 국내 거는 물론 어디 거죠? 국외 거도 납세금을 부담하죠. 이건 무슨 주의죠, 여러분? 속인주의죠. 최근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비거주자가 시험에. 근데 전통적인 건 이거랬죠. 자, 국외 소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죠.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가? 종합소득가.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가? 종합소득가. 국외 자산은 무슨 소득,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 하면 임대 줬다. 그럼 뭐가 발생하죠? 종합소득. 그걸 국외 자산을 뭐 했다? 양도했다. 무슨 소득? 양도소득. 그러면 이때에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모든 거주자죠. 모든 거주자. 모든이 중요한 거죠. 모든. 근데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 국외 자산은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 국외 자산은 양도소득.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 이제 계속해서 몇 년? 몇 년? 5년 이상이죠. 예.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됐어? 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그래서 국외 자산이 무슨 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 국외 자산이 무슨 소득인지 양도소득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여기까지가 이미 나와버렸죠. 여기까지가 이미 기출문제로 나와버렸어요. 여기까지.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여기 아직 안 나왔어. 시험에 아직 안 나왔다.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7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갑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별표 2개 충분히 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개정됐거든요. 개정됐고. 개정된 것이 또 시험에 내기가 참 좋게 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 확인합시다. 자,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별표 2개 쳐놨죠, 여러분? 자, 이거는 계속 해왔었던 거잖아? 빨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몇 가지 구분하라고요? 세 가지. 첫째 뭐? 부동산.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라 해서 해야 돼. 뭐야? 부동산 등 하나.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주식이라든지 또 뭐 여러분? 파생상품.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라고 있었죠. 그럼 우리 중개 대상은 뭐고? 부동산 등이 얘죠. 주식이나 파생상품 우리 중개 업무와는 관련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왔다 하더라도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답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으면 어디서 찾아야 돼? 무조건 부동산 등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예외적 현상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여기로도 장난칠 수는 있긴 있어. 그래서 고민이야. 어디까지 들어갈까? 이걸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 설명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다고 해서 또 뭐 다 알아듣는 건 아닐 테고 또 안 하자니 좀 찝하고 하자니 좀 그렇고. 여기 가면 주식 얘기해야 되고요. 여기 가면 뭐 선물, 옵션, 수학, 아저씨들 좋아하는 거 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교수님 이게 주식 관련해 유튜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저는 기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데 예전에 한 3개월 정도 증권방송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랬더니 피곤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돈 잘 벌어먹으면 되지. 그 개미들 세워다 놓고 돈 받아먹고. 여러분 많이 드셨죠? 방송에서도. 누가 뭐 종목 줬다가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가면 얘기가 자꾸 땀한 대로 가. 요거만 합시다. 지금 어디 잡아야 할 것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자,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요. 과세 대상은 크게 몇 가지죠? 세 가지. 실물자세 뭐죠? 부동산. 무형자세 뭐죠,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세 번째가 바로 뭐죠? 기타 자산. 제가 볼 때 올해 만약에 뭐가 나온다면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뭐 여지없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 거냐 봅니다. 자, 일단 부동산은 여러분 볼 거 없어. 이미 했어. 우리 임대소득에서 뭐야, 여러분? 밑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입니다. 밑줄 맞춰. 사실상의 모든. 그러니까 얘는 장난칠 게 없어. 무허가 건물 양도했다 과세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뭐. 지적공부에 지목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토지 양도했다 과세해요 안 해요? 해.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과세해는 무조건. 그러니까 장난칠 게 없죠. 여기 잡으셨죠. 자, 여기는 권리죠. 어떤 권리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만. 요걸 좀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만이죠. 그럼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특허권, 실용신화권, 또 뭐 기타 디자인권도 뭐 저작권, 무체재산권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나는 뭐 작곡, 작사 이런 데 조금 능수능란하다. 그러면 차라리 공인중개사 하지 말고 이거 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저작권 그냥 받아먹는 거죠. 그냥 가사나 잘 썼고 아무 노래 그래가면서 하나 대박 나면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까지 혜택을 받아. 사후 70년까지 보장받아. 별 노래 있어? 그냥 아무 노래 그러면 그냥 끝이지. 까불고 있어.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면 저는 이거 강의 안 합니다. 가수 하는 거야. 가수. 내가 노래를 못 불러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도 합격자 모임 가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예. 정말 우리나라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뭐 노래방 가면 뭐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쟁탈전에 치열해져 가면서 시랩 막 신발을 휙 벗어놓고 막 나 그때 쇼크 받아갖고 맥주 몇 잔 들어가고 그랬더니 뭐 그냥 오늘 기분 좋은 날에 샀더니 뭐 그냥 신발을 막 내팽개치는 바람에 그냥. 자, 그래도 그 합격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지. 자, 우리도 한번 합격하셔서 징하게 한번 놀아봅시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이야 그래봐야.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뭐 노는 거야 뭐. 그래서 아저씨가 그날 다 용서해줘. 오빠도 용서해줘. 다 모든 걸 용서해줘. 그러나 떨어지면 모든 걸 용서 안 하죠. 그때부터 왼수가 되는 겁니다. 붙어야 돼 무조건. 자, 권리. 그래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와 관련된 것만?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이고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실제 이런 거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구분한다 했죠. 뭐 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뭐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였죠. 자, 여기 밑줄 칩시다. 뭐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사용, 수익이니까 민법상 뭐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용익 물권 떠올리면 되죠. 용익 물권. 자, 그럼 민법상 용익 물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돼.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딱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지상권과 뭐 여러분? 전세권만이에요. 자, 주의합시다. 뭐는 없다? 지역권은 없다. 그랬죠. 그럼 지역권은 왜 없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왜 없냐? 얘는 바로 민법상 요역지와 분리한 양도성을 인정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요역지와는 분리하여 다른 권리 목적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양도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과세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뭐는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여러분 요거는 적어놓으세요. 딱 하나. 아직까지 얘가 답으로 물어본 적은 없는데 지상권과 전세권 특징 얘는 딱 하나만 적어놔. 뭐? 등기 여부 불문. 무조건 뭐 한다는 얘기야? 과세하는 거죠. 자, 근데 뭐는 부동산 임차권 확인하고 계시죠? 설마 또 쓰는 거 아니야? 이건 1년 내내부터 하고 있었어. 부동산 임차권을 뭘 확인하셔서?
등기 여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양도세 과세하고 안 하고 하는 거고,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을 뭐뭐 확인하라? 등기 여부 확인하셔서 등기 여부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 체킹해 두셔야 되겠죠. 이게 전통적인 옛날 공인중개사 1회 때부터 답으로 나왔던 규정이죠. 자, 소유권 갑시다. 자,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시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시는 권리의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당선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소위 말하는 뭘 양도한 거예요, 여러분? 뭘 양도해서 딱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딱지. 그래서 이 딱지를 소위 말하는 딱지를 뭘 받고 양도하면 피를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일어나. 근데 얘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실무에서. 무슨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평생에도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의 부동산 임차권 양도 안 일어납니다. 다만 민법에서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법에 따라서 그냥 과세 대상으로 혹시 양도하면 과세겠다는 그냥 의미로서 선언적 의미로서의 사장 규정이다 그랬죠. 무슨 규정? 사장 규정. 사장 규정이 뭐야? 주군 규정이다고. 주군 규정. 사장. 김 사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군 규정이다고. 근데 얘는 실무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소위 말해 뭐야? 떴다방이죠. 떴다방.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예전에 위례 신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갔다가 발표하는 날 전날 벌써 이미 12시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발표 전날 12시면 벌써 중개 명단이 넘어가. 당첨자 명단이. 그래서 그때 모델하우스 한번 위례 신도시 갔다가 저를 알아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강의 듣고 합격한 사람인데 뭐 제 강의 듣고 합격한 건 아니고 민법 듣고 강의한 거 합격했죠. 자 근데 어떻게 오셨네요 저보고. 그래서 뭐 관심이 있어 왔다. 그래서 사실 위례 신도시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근데 그분이 투자 목적으로 교수님 오신 거예요? 거주 목적이어서 나는 둘 다다. 일단 거주가 기본이고 봐서 뭐 이제 시세 차익은 나중에 올리는 거고. 그랬더니 전날 연락이 왔어. 전화번호 따달라서 전화번호 따줬어. 교수님 안 됐는데요? 그러더라고. 발표 전날인데. 안 됐대. 안 됐대. 그 명단 사는 거야, 걔들 돈 주고 사는 거야. 누구로부터? 건설회사부터 사나 보죠. 뿌리나 봐. 연락이 왔대.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냐면은 교수님이 원하시면은 뭐 피 싸게라도 한번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안 샀어요. 저는 싫어. 전 천생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갖고. 그래서 내가 당첨됐으면 모르겠는데 피 갖고 주면서 피 주면서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왜? 저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결론 뭐냐? 저는 관망입니다. 현재는. 저는 관망이에요. 아직 추세가 확정이 안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충세 다시 반등을 해낼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하락할 것이냐. 설왕설래가 많죠 지금? 전문가들마다 다 자기 말이 맞다면서 어떤 놈은 올라간다 어떤 놈은 떨어진다. 누구 말도 몰라. 이건 뭐니까? 미래 지나가 봐야 알죠 여러분.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공격적으로 갈 거냐 방어적으로 갈 거냐. 저는 약간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세 확정되기 전까지 관망해보자. 네. 어쨌건 좋습니다. 떴다방. 무려 10억 이상을 불렀어요. 피를. 기본이야. 10억. 강남 지금 강동구 재건축 둔촌동 재건축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재건축 거기 피가 지금 제가 작년 12월 말 할 때도 18억 19억 있어요. 25평짜리가.
그 정도야. 피만. 그 분양가격이 10억이 넘는데,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강남 재건축, 반포 이런 데 보면 거의 뭐, 분양가? 아니, 그 피 보면은 시세가 25억 정도는 돼야 되죠. 강변 쪽 가려면은. 그럼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죠? 반포 주공 재건축, 일단 이제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됐다고. 예. 관심이 없어? 공인중개사잖아. 그래서 삼성물산 됐더라고. 그래서 거기 삼성물산에서 그 시공사 선정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최신의 테크놀로지로 들어가겠다. 현 기술에서 제일 좋은 거로만 짓겠다. 그래갖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요즘은 건설에서 워낙 공급 기술이 좋아지니까 요즘 졌다면 다 이뻐, 주택들은. 안 그래? 옛날 주택하고 지금 비교하면 요즘 주택은 다 이뻐. 여러분 뭐 구해줘 홈즈인가 여러분 혹시 방송 보신 적 있어요? 구해줘 홈즈라고 그러고 요즘 뭐 전월세 이렇게 어떤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갖고 뭐 많이 나오잖아. 그 매물 뭐 임대차 주로가 나오잖아 여러분. 그럼 그거 연립 빌라 이런 거 나와도 조그마한 아파트 그거 보면 이뻐. 이쁘게 잘 나와. 그래서 우리 절로 갈까 그러다 또 눈때 밤새도 터지고 밥 굶죠. 이 스키가 헛소리하고 있다고. 아파트는 못 살겠대. 나는 글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강남 양재동 쪽에 단독주택을 저는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대가 많아갖고. 연립이나 다세대는 사면 집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여기는 사용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세가치가 없죠. 그래서 올라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사놓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근데 뭘 사면은 아파트는 사용가치에다 교환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세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희 사람은 일로 가자는 거고. 근데 난 싫어. 사람 많은 게. 사람 많은 게 별로 그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세대의 구성원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좋습니다. 피 받고 팔았다. 자, 아파트 당첨권 피 10억만 합시다. 피 얼마 받았다고? 피 10억 받았다고. 그럼 요 10억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양도세 부과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그럼 이거 당첨된 지 아직 1년 미만이다. 그럼 소득세를 포함해서 몇 프로 부과돼요? 알아둬야 돼. 공인중개사 되고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돼? 1년 미만일 때. 1년 미만 때. 자, 여기 아파트죠? 아파트면 1년 미만이야 주택이나 조합 입주권 양도했다. 자, 그러면 요건 뭐예요, 여러분? 몇 프로 맞아야 돼? 큰일 났네. 자, 주택이거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이 정도는 이제 할 텐데 1년 미만은 몇 프로야? 40%죠. 1년 이상이 뭐죠,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근데 뭐면 나머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럼 1년 미만 몇 프로야?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 아니야?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을 보야 뭘로 가는가? 누진세로 가죠. 자, 그럼 여러분 공인중개사 여러분한테 자, 내가 아파트 당첨권 피 10억 받고 팔았대. 1년 미만이 돼. 그럼 어떤 걸 적용하는가 세율이? 응? 일 년 미만이니까 40% 아니면 50%겠지. 근데 제가 뭐랬어요? 아파트 당첨권이었죠? 아파트 당첨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합원 입주권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있는 거예요. 권리에 있는 거잖아, 권리. 그러니까 몇 프로야? 50%. 그럼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 쫓아야 돼? 10%. 그럼 몇 프로야? 5% 쫓아오죠. 그래서 결론 소득세율이 몇 프로 돼? 55%. 그럼 소득세 얼마 부과된다고?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그럼 피 얼마 받아서? 10억 받아서 양도소득세 얼마 내고? 5천만 원. 그럼 나 얼마 먹으라는 얘기야? 5천만 원이야, 여러분. 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아야, 씨. 졸립다, 야.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질 텐데. 별로 여러분은 크게 뒤집어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요거 컨트롤 해야 되겠죠. 하냐 못하냐 나이차이고. 어쨌거나 결론 냅시다. 아파트 당첨,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런 거 다 진짜 중요한가?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의 성격이 같다로서 다르다로서 다르다로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주택으로 취급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줘. 근데 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주택으로 취급해줘 안 해줘? 해준다니까. 실무 나가서도 내가 지금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을 팔고 있는지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중개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구분 못하고 뭐 일 나는 거죠. 됐어? 어쩜 뭐 알아서 잘할 거라 믿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있죠? 밑줄 치세요. 무슨 채권이었죠 여러분 이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무슨 채권이었어? 현물 상환채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얘들은 뭐이지만 채권이지만 현물 상환채권이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토지나 주택으로 상환한 채권 양도세 과세합니다. 그러나 밑줄 국민주택채권 등 일반 금전 상환채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것도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다만 중개법상 이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건 여러분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가냐? 기타 자산 갑시다. 기타 자산. 저는 기타 자산에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 자산 몇 가지가 있지만 5가지가 있지만 우린 딱 3가지만 합시다. 3가지만 합시다. 1, 2, 3 붙여주세요. 그리고 3번이 올해 2020년도에 신설된 규정이죠. 자, 첫 번째 1번 볼까요? 밑줄 사업에 사용하는. 자, 이게 명칭이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사업용 고정자산, 그런데 이게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말을 일반인이 못 알아듣더는 얘기야. 그래서 풀었어. 그냥 사업에 사용하는 뭐 여러분 토지나 건물이라는 뭐 부동산 또는 뭐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거죠. 권리와 자 뭐냐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냐 아니면 분리하여 양도하는 영업권이냐. 그래서 여러분 양거래 1번은 뭐야? 지금 영업권이야? 영업권. 소위 말하면 영업권은 우리 세법상 법률상 용어고 실무상에서는 영업권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 그러죠?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권리금이라고 하죠. 권리금. 자, 그러면 이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셨는데 이거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뭐 하였다면 함께 양도했다. 그러면 내가 뭘 양도하면서 부동산인을 양도해서 뭘 받았으면 권리금을 받았으면 그 권리금도 부동산과 함께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를 때리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근데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 하면 분리 양도했다. 그러면 이거 뭐만 양도했다는 얘기야? 영업권만 따로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얘들은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대신 뭘로 과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자, 두 번째 여기 영업권의 범위 좀 봅시다. 영업권 여기까지 나오는데 자,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는 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 영업권이라든지 또는 행정 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으면서 얻는 경제적인 이거 다 뭐로 본다? 영업권으로 본다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바로 갑시다. 뭐죠? 시설물 이용회원권이죠. 시설물 이용회원권. 여러분 시험에는 시설물 이용회원권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고 예, 그냥 이렇게 나올 거야. 뭐 골프회원권 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을 예, 바로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이죠.
근데 이때의 요 이용권에는, 요 회원권에는 뭐가 포함되는데 저거나 밑줄 쳐. 이용권부 주식이 어떻게 된다? 포함한다. 요거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용권부 주식도 포함한다. 요러한 이용권, 회원권이나 권리가 부여된 주식도 회원권을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 과세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인지 아니면 부동산과 뭐하여? 분리하여 양도하는 건지 구분하셔야죠. 역시 이주권도 기본적으로 뭐와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했대죠. 그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과 뭐하여? 분리하여 양도했다. 분리하여 양도했다. 부동산과 뭐하여? 분리하여 양도했다. 그럼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라 하더라도 단 그 이주권 가액을 나와있죠? 누가? 감정평가사 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뭐예요? 구분해서 신고를 했다. 구분해서 신고를 했다. 그럼 그때는 뭘로 간다? 역시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해당 이주권 가액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뭐하면 구분해서 신고했다. 그럼 그때는 그거는 어디로 간다? 기타 소득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꼭 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특정 법인 주식, 특정 업종 영위 법인 주식. 자, 여러분 주식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특정 법인 주식 동그라미, 특정 업종 영위 법인 주식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 주식 있죠? 자, 주식은 역시 또,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데, 상장 주식은 원칙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세금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증권거래세는 과세가 됩니다만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팔아서 얼마 무지하게 남겼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세금이 없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 근데 어차피 개인은 잃을 거니까 과세 안 하는 거죠. 근데 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밑줄 누가 양도를 하거나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 요때는 과세합니다. 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기타 비상장 법인 주식이다 묻지 마. 무조건 과세입니다. 또 올해 이게 바뀌었죠. 외국 법인 발행 주식 밑줄. 외국 법인 발행 주식 또는 외국 시장 상장 주식 밑줄. 요거는 작년까지 국외 부동산을 구분했다가 올해부터 국내로 통합 과세였죠. 그래서 여기 밑줄 외국 법인 발행 주식이나 외국 시장 상장 주식 등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 그럼 이거 개정된 건데 올해 2020년 개정 옆에다 적어요. 혜택을 준가 불이익을 준가? 불이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따로 250, 국외 거 따로 250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 국외 주식 구분 없이 그냥 250밖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있죠. 뭐 ESW, ELS라든지 DNL이라든지 SNL이라든지 이런 파생결합증권. 뭐 주식 워런트, 주식 워런트권, 뭐 파생 연계증권, 뭐 이런 거 많죠. 또 장내 파생 상품, 해외 장내 파생 상품 및 주가 지수 관련 장내 파생 상품 다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을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특히 요거 잘 버렸죠?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함께 양도하는 뭐 영업권, 그다음 뭐 여러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 여러분 이주권 이런 것 좀 잘 봐달라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양도의 개념을 오늘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네요. 두 번 있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 지고 4주차는 조금 오후 연장 수업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